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워킹맘입니다. 간호사라고 해서 아픈 사람 이야기, 병 이야기는 아니고요. 의사인 남편을 만나고 조직 생활이 의심되는 시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시아버님을 떠올리자면 괴팍한 인상, 걸걸한 목소리, 온몸을 휘감고 있는 병풍까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시랍니다. 남편과는 당연히 같은 병원에서 만났어요. 창백한 얼굴에 환자보다 더 환자 같아 보이는 인상, 까칠한 말투, 신경질적인 말투까지 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칭송받는 의사였지만 병원 동료들에게는 얼음 대마왕, 아이스맨으로 불리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끼리 한 번씩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저 인간 대체 누가 데려갈까? 저승사자가 데려갔음 데려갔지 저 성격에 저 인성에 여자나 만날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데려갔네요. 모든 동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책임지게 된 건 저에게만 다정했어요.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안 좋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섞었는데 주변 분들이 점점 아이스맨이 저한테만 남다르다. 뭔가 있다는 듯이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었어요. 아닐 거라면서 피했는데 결국엔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무작정 밥 먹자는 말을 던졌는데 냉큼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리? 이게 아닌데?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저한테 수저, 젓가락, 물티슈 막 챙겨주고 순댓국밥집이었는데 의자 빼주고 누가 봐도 너무 챙겨주는 거예요. 뭐지? 뭘까? 눈동자를 막 굴리고 있는데 순댓국밥이 나오고 제 국밥에 부추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확신했죠. 국밥에 부추 올려주는 건 찐이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병원 일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동료들이랑 식사하다 보면 제 밥그릇 챙기기에도 급급해요. 음식 나오면 먹느라 정신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음식을 챙겨준다? 그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데 저도 모르게 당돌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수간호사님들도 그런 것 같다고 해서요. 아닌가요? 네, 아닌데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아닌 게 아니고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성적으로 구체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밥에 다대기 넣다가 좋아한다는 말 처음 들어서 다대기 푼 수저를 저도 모르게 제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대기를 밥 퍼먹듯 퍼먹는 특이 식성으로 남편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고 요즘도 가끔 순대국밥집 간판만 보여도 그 일이 떠올라 웃음이 터진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로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이 응급실 근무해서 지방의 병원으로 옮기고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어릴 때 집에 불이 나면서 돌아가셨고 시아버님 혼자 계신다고 들었어요.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재차 물었는데 남편은 이상하게도 계속 회피했어요. 그저 무직이시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면서 말이죠. 부자 사이 너무 서먹해서 별 이야기 나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아들이랑 아버지 사이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었어요. 그게 문제라고는 말이죠. 그렇게 자세한 설명 없이
대충 남편과 비슷하시겠거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 나가서야 시아버님을 처음 뵈었는데 남편과는 전혀 딴판이셨어요. 남편이 차갑고 병약한 느낌이라면 시아버님은 의리, 남자 이런 느낌이셨습니다. 얼굴에 하관을 다 뒤덮은 수염에 곱슬 긴 머리,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셨지만 안으로 다 비치는 얼룩덜룩 문신들에 기차 화통을 삶아먹다 못해 목청에 자동차 머플러를 달고 오신 강한 목소리셨어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은 부끄럽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저 시아버님을 입 열고 바라보셨어요. 그때 시아버님께서 그 큰 목소리로 먼저 악수를 청하시자 그제야 부모님들께서 벌린 입을 닫고 황급히 악수를 하셨죠. 전 속으로 남편이 아버님한테 엄청 맞고 자랐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구나 하며 납득했죠. 왠지 무슨 일 하시는지 물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이나 저나 그 이야기는 쏙 뺀 채 뱅글뱅글 말을 돌려 쓸데없는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 둥, 패션 센스가 좋으신다는 둥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비 왔는데 말이죠. 그렇게 당황스러움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시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제게 아가, 우리 아들 같은 놈 만나줘서 고맙다. 워낙 약한 놈이라 누굴 만나긴 할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상견례라니 놀라면서도 참 기뻤구나. 그리고 사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경황이 없어서 차림이 부끄러운데 칭찬만 해주시니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오금이 저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험악한 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상견례를 1시간 전에 말했다니 진짜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나니 시아버님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 급하게 오시느라 나가실 때 보니 와이셔츠가 흠뻑 젖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 몸에 문신이 용인 걸 알아내기도 했고 말이에요. 혹시 사채업을 하시는 건가? 무직이 아니시고 조직에 계시는 건가 하는 의구심은 계속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꼬치꼬치 물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정말 무슨 일 하시는 건지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저 아무 일 안 하신다고 일 같지도 않은 거 하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시아버님과 같이 살 예정이라 나라도 적극적으로 시아버님과 가까워지자라는 심산으로 아버님께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오프인 날 밖에서 단둘이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 30분 전에 시아버님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약 손님이 예상보다 늦게 오셔서 약속에 많이 늦을 것 같다고 다음에 또 기회를 줄 수 있냐면서 쩔쩔매셨어요. 그래서 예약 손님? 그게 무슨 소리지 싶어 오늘 식사 데이트는 됐고 시아버님 계신 곳으로 놀러 가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좀 주춤하시다가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니 간판도 없고 뭔가 허름한 클래식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짜 사채 일수하는 곳인가 싶게 말이에요.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간판 없는 폐건물 같은데 사무실 작게 차려서 막 그러잖아요. 내심 긴장한 채로 들어갔는데 안은 밖과 많이 달랐습니다. 굉장히 뿌띠뿌띠했다랄까요? 예쁜 그림들의 은은한 조명에 복도에서부터 깔리는 재즈 음악까지 몽환적이고 아티스틱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도 시아버님처럼 문신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혹시 아가씨들을 상대로 장사? 성매매?
그런 걸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서서 제가 본 광경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다분했어요. 여자분이 침대 위에 윗도리를 홀딱 벗고 그 등짝 위로 시아버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색색별 잉크들이 보이고 시아버님께서 문신을 해주고 계셨어요. 슬쩍 저에게 눈짓을 주시더니 꾸벅 고갯짓으로 인사를 해주시고는 우리 며느리 왔네요. 오늘은 1차로만 하고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다시 다정한 시아버님으로 돌아오셔서는 누워있던 여자분을 담요로 덮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비켜서자 옆에 있던 젊은 여자 어시스트분이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아버님께 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은 탈출이라고 개구쟁이처럼 소리를 치시더니 제 손을 잡고 그 시술소, 뭐라 해야 할지 문신소, 아무튼 그곳을 나서셨어요. 밖으로 나가면서 바로 시아버님께 타투이스트가 직업이시냐고 물으니 우리 며느리 똑똑하다면서 그런 것도 다 안다고 기특해 하셨어요. 저도 현재는 간호사이지만 미술학도를 꿈꿔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아버님이 정말 기발하시다, 앞서가신다 라는 컬처 쇼크는 좀 받았죠. 그렇게 시아버님과 늦은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데 저만 특이한 건 아니었는지 저희가 이동하는 곳마다 시아버님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래도 상견례 때는 정장 차림으로 좀 누르셨는데 평소에는 문신이 훤히 보이는 차림이셔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계속 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납치라도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협박 당하는 건 아닐지 말이에요. 제가 넘겨짚은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잠깐 화장실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뒤를 바짝 따라오셔서는 혹시 지금 협박받고 계세요? 대신 신고해드릴까요? 라고 묻기까지 했답니다. 이만하면 저희 아버님 인상 알만하죠. 좋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도 목소리 톤이 워낙 크셔가지고 멀리서 얼핏 들으면 막 화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았던 고부간의 데이트였답니다. 아버님과는 남편보다도 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저는 시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티스트 시아버지를 줄여서 말이에요. 시아버님은 저를 토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귀가 좀 커가지고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를 닮았다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애칭까지 불러가면서 가까워질수록 남편은 싫어했어요. 시아버님의 직업이 탐탁지 않다면서 말이죠. 당신까지 덩달아서 왜 그래? 난 아버지가 그런 일 하는 거 너무 별로야. 의사 모임 같은 데만 가도 그래. 나한테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으면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어. 솔직하게 문신하신다 하시면 다들 표정이 똑같아. 거기서 뚝 조용해져.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 아들이 의사인데 아버지가 왜 그 모양이냐 그거지 뭐. 매사 당당하고 거침없는 남편인지 알았는데 시아버님에 관해서만 유독 예민했어요. 그게 꼭 시아버님의 직업 때문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간 봐왔지만 남편은 환자로 오는 모든 분들에게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그게 전과자일지라도 프로페셔널하게 진료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하물며 그 전과자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뭔가 두 분 사이에 큰 골이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살림을 합치고 시아버님과 같이 살면서 남편의 짜증은 더 심했어요. 전에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잠만 자서 시아버님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대요. 워낙 남편은 일찍 출근을 해서 늦게 퇴근을 하고 시아버님은 일이 주로 퇴근 시간에 몰려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여유 시간이 생기고 제가 집에 있기도 해서 두 분이 자주 마주치는데 자주 보면 사이가 더 가까워질 줄 알았더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말이죠. 시아버님은 남편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고 받아주기만 하셨어요. 그 어떤 반발도 화도 내지 않으셨죠. 전 남편이 입을 열 때마다 저러다 시아버님한테 주워 터지지 했는데 시아버님은 남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인상에서 오는 아우라로 당연히 얻어맞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한 저도 결국 선입견이었네요. 인상과 다르게 시아버님은 진짜 아티스트 그 자체세요. 새를 키우시고요. 퇴근할 때 꽃도 사오십니다. 저 주시려고요. 진짜 꽃도 못 때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시아버님께 남편이 계속 쏘아붙이길래 결국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왜 자꾸 아버님한테 시비 걸어? 당신 아버님 일하는 거 본 적은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술이라고.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술이라는 건 말이야. 도화지가 한정적인 게 아니에요. 몸에 페인팅하고 얼굴에 그리는 건 많이 봤지? 그럼 비슷한 거야. 제발 무식하게 그러지 좀 마. 남편이 그저 문신이라는 이유로 시아버님을 폄하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문신과 예술의 정의에 대해 조잘조잘 떠들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말을 돌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시아버님은 토깽아 수고했다. 아이 그만하면 됐어. 말 안 해도 저 녀석도 다 알고는 있을 거야. 얼마나 똑똑한 놈인데. 내 아들이지만 천재거든 저놈. 멋쩍으신 듯 제게 농담을 하시면서도 남편을 두둔하시곤 했습니다. 그러시면 괜히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거부감이 좀 사라질까 싶어서 궁리하던 중에 제가 간호사 실습 때 메스를 잘못 사용해서 팔뚝이 깊게 패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 라인부터 시작해서 크게 흉터가 있는데 그걸 가려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냉큼 시아버님께 문신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팔뚝에 콤플렉스가 굉장한 흉이 있는데 가리는 용으로 문신을 해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엄청 두툼한 책 같은 걸 내미시는데 그 책을 다 읽어도 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문신을 할 경우 부작용이 난 피부 사진들 하며 겁주는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간호사잖아요. 알레르기 반응도 없고 염려할 게 없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손님들처럼 퇴근 시간으로 예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사람 간이라는 게 막상 닥치니 막 쫄리더라고요. 호흡을 가다듬고 시아버님께 갔습니다. 제 상처를 보시더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 본인도 상처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래서 저와 같은 이유로 문신으로 많이 가려놓은 상태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너무 의외였어요. 직업이 그래서 문신이 많으신 건 줄 알았는데 흉이 커서 그걸 가릴 요량으로 문신을 하시면서 문신을 배우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포탄도 맞아보고 총도 맞고 겨우 살아 돌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군대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그 기억들이 시아버님의 온몸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늘 가리셨던 수염을 제치시면서 이건 어떤 흉터, 그 흉터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푹 빠져 제 팔에 문신이 다 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아버님의 사연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생에 순환이 많으셨구나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남편이 알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버님께 남편과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는지 물었으나 시간이 없었다고만 하셨습니다. 되짚어보니 시간이 없긴 했을 것 같더라고요. 의사라는 게 진짜 되기까지 시간 더럽게 없거든요. 의사 달기까지도 죽을 맛이고 의사 되고도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서 인생이 공부의 연속이라 시간을 허투루 쓰기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으니 좀 이야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를 놓치면 구걸이 되더라. 꼭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제발 알아주시오. 그런 것처럼 말이지. 아들놈이랑 이제 와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가 막막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저야 이제 막 시집 온 며느리고 남편과 시아버님은 둘의 시간이 꽤 있었을 테니 제가 함부로 끼어들어서 이래저래 훈수를 두기에는 말이 안 되긴 하니까요. 남편은 제가 문신을 떡하니 하고 자랑을 하자 제 의도와는 다르게 버럭 시아버님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로 모자라서 제 아내도 캠퍼스로 쓰실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말씀드리기도 입 아프네요.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까지 하면 가족 병풍 완성이겠네요. 어머니 제사 때 저희 셋이서 쪼르르 상 앞에 서면 되겠어요 아주. 한껏 비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미리 이야기라도 하고 그럴 걸 그랬나.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게 뻔해서 하고서 짠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구나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예전부터 흉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언뜻 시아버님의 흉터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랬더니 남편 반응이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화나서 뒤돌아 있던 사람이 몸을 획 돌려서 묻더라고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흉터가 많으냐면서 말이죠. 남편 어릴 적부터 줄곧 수염을 길게 기르셔서 몰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걱정할까봐 말씀 못하셨나 보다 하고 남편에게 얼굴 어디에 흉터, 배 쪽에 흉터, 귀 뒤쪽 총 맞은 곳이랑 제가 그날 들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의사 모드로 진지해지더라고요. 흉터 수술을 한번 받는 게 낫지 않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화살은 제게 돌아왔죠. 그렇게 문신 안 하고 뒀으면 남편이 이쁘게 재생수술 해줬을 거라면서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머리는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님 흉터를 고쳐드리고 싶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차가움이 조금씩 데워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중에 남편이 종종 말하던 그놈의 의사 모임, 그곳에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의사와 간호사로 만난 분들도 계시고 의사와 교수 혹은 의사와 부자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열려있고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찌나 다들 꽉 막혀있고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건지 대화도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서 중간중간 하품 나오는 거 참느라 콧구멍을 얼마나 벌름거렸나 몰라요. 그러다 각각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원래 그 모임할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인 듯 하더라고요. 남편 눈치가 또 시작한다 라는 듯이 들고 있던 와인잔만 매만졌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어쩌고 회사가 상장한 해 만에 떠드는데 그러다 이제 너도 좀 얘기해봐 라는 듯이 바로 앞에 앉은 의사놈이 남편에게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제가 선수 쳤습니다. 저희 시아버님 굉장히 멋쟁이세요. 베트남에서 그 힘들다는 전쟁도 다 겪으시고 완전 터미네이터 같으세요. 그리고 아티스트이신데 타투이스트라고 아시죠? 요즘 같으면 나이 먹고 집에서 책 보시거나 공원 산책하시고 적적하실 텐데 저희 아버님은 활발하게 경제활동하시는데 그게 어찌나 멋있으신지 그 나이대분 같지가 않으시다니까요. 그리고 아트를 하셔서 그런지 저한테도 스윗하시고 퇴근하시면 저한테 꽃 한 다발씩 맨날 사주신다니까요.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제 말에 의사 사모님들은 내심 부러워하는 눈치였고 남편의 동기들은 비웃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더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밖으로 끌었어요. 그리곤 처음으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고 못할 이야기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의논도 안 하고 막 꺼내냐면서 말이에요. 전 좀 의견이 달랐던 게 왜 시아버님 직업을 의논해야 하며 왜 그게 못할 이야기인 거죠? 자랑스럽고 다정한 시아버님 자랑을 늘어놓은 건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착각하지 마.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무슨 자랑대회 나왔어? 재산 학력 그딴 거 안 궁금하잖아. 하나도 안 부럽잖아. 그런데 왜 방청객 해주고 있어? 내가 이상하고 못할 말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가식적인 거고 당신이 꼭두가시 같은 거야. 앞으로 이 모임 나가지 마. 내가 못 나가게 할 거야 아주.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냥 무식해가지고 아휴 사람 까내리기나 하고. 전 씩씩대며 남편 차도 거부한 채 택시 타고 시아버님 가게로 갔습니다. 꼭 뒤에서 시아버님을 부끄러워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말이에요. 남편 대신에요. 여태껏 그 모임에서 남편이 어떻게 해왔을지 뻔히 보이니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시아버님을 도와주면서 작업 조명이 아닌 밝은 조명을 켜고 계시는데 그제야 뭔가 보이더라고요. 한 번도 시아버님 용안을 뚫어지게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때 군대 이야기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흉터들 말고도 불에 그을린 화상 자국들이 곳곳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쭈었어요. 화상 자국들은 다 어디서 생긴 건지 말입니다. 그러자 평소와는 다르게 시아버님 미간이 깊어지더니 자리에 털썩 앉으셔서는 한쪽에 치워져 있는 스토브를 응시하셨습니다. 남편이 8살 때 시아버님이 잠시 집을 비웠고 육아에 지쳐 잠든 시어머니 옆에서 동화책을 읽던 남편이 들고 있던 동화책을 전기난로 틈새로 찢어서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불이 크게 번졌고 퇴근하던 시아버님은 급히 뛰어들어 남편을 들쳐업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있던 안방에 시어머님이 계신 줄은 몰랐고요. 그날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충격이 커서 3년간 말을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굳이 상기시켜서 다시 그때로 그 말 못하던 때로 돌아가기 싫다고 하셨고요. 조심스러워서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전에 저에게 말에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둘러대셨던 게 말 중에는 아예 타이밍이 없는 말도 있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때 남편을 들쳐업고 나오시면서 여기저기 데이시고 머리에는 불이 붙고 하셔서 거의 몸이 녹아내리다시피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북스러운 살갗을 가리기 위해 문신을 생각하셨던 거라면서요. 그 당시에 시아버님의 피부는 녹아내렸고 남편의 마음은 얼어붙어 버렸나 봅니다. 힘들게 이야기해 주시던 시아버님께서는 다시금 개구쟁이 모드로 돌아오셔서는 가는 길에 남편 몰래 맛있는 거 먹고 가자고 저를 달래주셨어요. 본인 속이 더 안 좋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사실 시아버님 이야기 들을 때 눈치 없는 제 내장들이 배가 고팠는지 엄청 울려대긴 했거든요. 그 모임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식사를 거의 못한 상태였던지라 배꼽 시계가 유난스럽게도 울려댔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저도 그 말의 타이밍을 놓칠세라 시아버님과 야식을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더욱 자세히 말이죠. 타투이스트는 정확히 왜 시작하신 건지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도 싫어서 길이길이 날뛰는데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온 시아버님의 답변은 그저 생계였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져 울긋불긋해 인상은 무서워지고 초기에는 거의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다녔답니다. 새 살이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기존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잘리고 집은 불타서 사라지고 시아버님 장례도 거의 치르고
남편 트라우마 치료비에 슬픔에 잠길 새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당장에 남편과 시아버님 입에 풀칠할 돈 한 푼이 아쉬웠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취업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다 퇴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신을 받게 되고 그때 당시 문신해 주시던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대요. 문신해 주는 사람은 그나마 해볼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시아버님의 문신을 해주시는 분은 왼쪽 팔이 없으셨다면서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이 손가락으로 우리 아들 의대도 보냈고 벙어리병 걸린 것도 고쳐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 만들었다니까. 내가 사람들 등판을 몇천 번을 들여다봤을 거다. 눈 감고도 할 지경이었지. 결국엔 남편을 의사 만든 것도 다 시아버님의 타투이스트라는 직업 덕분이었습니다. 어린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할 곳도 없었고 그래도 타투이스트를 하면 작업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건 일이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그 생계라는 이유가 크게 와닿았고 이 점은 남편이 무조건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죄책감에 들거나 또다시 이전처럼 말을 잃을까봐 쉬쉬하셨지만 남편이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냉철하게 현재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에 지쳐 일찍 잠이 드신 시아버님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남편에게 시아버님과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 직업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난 정말 이해 못해. 왜? 당신이 그 잘난 의사라서? 당신이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잘나디 잘난 의사가 된 건 결국 시아버님이 100번 1000번 넘게 그 손으로 남들한테 문신해 주시고 번 돈으로 된 거야. 알아? 그리고 어릴 적에 집에 크게 불났었다며. 그때 아버님이 당신 구하다가 저렇게 온몸에 화상을 입으셔서 아무 데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대. 일을 해봐야 당신이랑 먹고 사는데 지금이야 프로고 전문가이시지만 결국 시작은 어쩔 수 없이 문신하는 일을 선택하신 거야. 어린 당신 데리고 다니면서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곳. 한마디로 결론은 그거였어요. 지금 네가 의사가 된 건 네가 그리도 싫어하고 증오하는 시아버님의 그 직업이 널 만든 거다. 그리고 그 직업은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 그거죠. 밤 11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떠들어댔어요. 꼭 시아버님의 대변인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냉혈한이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긴 서사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바로 돌아 누워서는 잠이나 자라고 제 이마까지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 전한 건가? 아, 이거 또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건 아닌가 하고 근심이 든 채 잠이 들었죠. 그러다 잠결에 옆자리가 비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으로 짚어보니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새 득달같이 시아버님께 따지러라도 갔나 싶어서 시아버님 방 쪽으로 가보니 역시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부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서서 한참을 시아버님을 바라보다가 시아버님이 덮으신 이불을 조심스레 제치고는 한참을 만져댔습니다. 울룩불룩 튀어나온 무릎 화상 흉터와 수염에 가려진 볼의 흉, 남편을 들쳐안고 불길 속을 나오느라 온전한 살이 거의 없는 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평생을 남편을 키운 아버님의 낡은 그 손가락까지 한참을 더듬더니 소리 없이 울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우는 거요. 재작년에 남편이 담당하는 환자가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병원 사람 모두가 울 때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입모아 냉혈한이라고 뭐라고 했었는데 그 돌아가신 환자분이 남편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겉으로는 그래도 속은 따뜻한 의사라면서 말이죠. 그건 그저 나이 있으신 환자분이
어린 남편을 감싸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 환자분은 남편에 대해 쑥덕이는 사람들마다 마다에게 편을 들어주셨어요. 남편 같은 사람이 정말 진국이다. 남들 앞에서 티내고 생색내는 건 쉽다. 감추고 속으로만 삭히는 사람이 정말 크게 될 사람이다. 라면서 말이죠. 그땐 다들 귓등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렇게 뒤에서 남모르게 많이 울었을까 싶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남편은 며칠간 출근을 안 했거든요. 당시에는 그저 세미나가 있었다라고만 들었지만 시아버님께 들은 바로는 남편이 의사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에 처음으로 혼자 바다 여행을 며칠 다녀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환자분이 돌아가신 그때와 시기가 맞더라고요. 냉철해 보여도 결국 사람 마음 다 똑같겠죠. 소리 없이 삼키며 우는 남편에게 다가가려는데 그때 주무시는 듯 보였던 시아버님께서 손을 뻗어 남편을 안으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남편을 가슴팍에 안고 나서야 남편은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고 전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한없이 무뚝뚝한 부자는 그 이후에도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적어도 시아버님의 직업에 대해서 더 말이 나오거나 남편의 짜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허세 가득한 의사 모임에는 발도 들이지 않아요. 그 두 분의 모습이 꼭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금 애틋해진 듯한 어색한 모습이랄까요? 직접 전하면 될 걸 꼭 절통해서 돌려 말하곤 한답니다. 간밤에 아버지 기침하시던데 내가 식탁에 진피차 올려뒀거든. 이따가 끓여 드시라고 좀 전해줄래? 요즘 퇴근이 많이 늦던데 일이 많은 거 보더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우리 며느리가 좀 잘 챙겨줘. 아직은 서투르지만 애정은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출근하는 남편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았는데 날개뼈 쪽에 문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체 언제 한 건지 father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혼자 시아버님 일하시는 곳에 찾아간 모양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을까요? 길을 열심히 쓸어주시는 청소부님들,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들 모두 저마다의 사정과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멋진 일만 한다면 절대 모두가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들 덕에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신을 업으로 하는 저희 시아버님과 그런 시아버님의 직업을 안 좋게만 봐왔던 의사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남들한테 들려줘서 좋을 거 없는 기구한 팔자를 갖고 있어요.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술자리에서 안줄거리로 씹히기만 할까봐 그동안 혼자서 마음속에 꼭꼭 눌러 담아놨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는데 제 곁에 있어주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옛말에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였나 봐요. 제 삶은 쥐구멍보다도 못한 만신창이 같았거든요. 그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던 제 인생에서 남편을 만난 건 진짜 큰 복이에요.
남들한테 매일같이 자랑해도 모자랄 멋진 사람입니다. 일단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 꼬였던 건 아마 태어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일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의처증 증세까지 있으셨어요. 그러니 아버지란 사람의 가정 폭력은 저희 가족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 엄마를 의심하며 처자식 가리지 않고 때려댔고 어린 자식들을 보며 참고 살던 엄마도 끝끝내 견디기 힘드셨나 봐요. 어느 날은 쥐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셨더라고요. 그때의 일은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날 엄마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쥐약을 먹고도 목숨을 건지셨고 아버지는 그런 일을 겪고도 바뀌지 않았어요. 엄마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걸 모르는 사람처럼 전과 똑같이 매질을 해댔으니까요.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되는 지옥 같은 삶을 보내다 보니 전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드디어 나도 언니 오빠들처럼 학교에 간다고 들떠있던 어느 날 부모님이 말도 없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셨어요. 그날 제가 따라간 곳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엄마네 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 엄마가 애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를 양녀로 보내버린 거였더라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고 강제로 보낸 거였습니다. 당시 8살밖에 안 됐던 저는 뒤늦게야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생각보다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처음 3년간은 제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바라던 학교도 보내주시고 예쁜 옷도 사주시고 친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정말 두 분의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다 가끔 친언니들이나 친오빠를 만날 일이 있을 때면 언니 오빠들은 잘 차려입은 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는 했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지내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작은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거든요. 주변에 인맥도 넓고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양녀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본가보다 생활이 편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술과 폭력이 끊이지 않던 저희 집 분위기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은 특별히 싸울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렇게라도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딱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일이었어요. 제가 4학년에 들어설 무렵 작은 아빠가 크게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집에 넘쳐나던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의 부부싸움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점점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했고 저를 더 이상 딸이 아닌 일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욕하고 구박하는 걸로 시작하더니 어느새부턴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는 순식간에 변했어요. 매일같이 학대를 일삼았고 밝고 쾌활했던 저는 점점 주눅이 들고 불안해졌습니다. 잊고 있던 폭력에 대한 공포가 다시 시작됐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작은 엄마의 매질을 견디다 못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집을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경찰은 혼자인 제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저는 차마 작은 엄마네 주소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원래 살던 집 주소를 말하게 됐고 경찰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이 있는 본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 집에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가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아버지, 저도 이제 여기서 살래요. 이미 작은 집에 돈 받을 거 다 받고 양료로 팔아넘긴 건데 지금 나보고 너를 다시 데려와서 키우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저도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살래요. 시끄러. 너 다시 데려올 돈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아버지, 저 거기 돌아가면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또 때릴 거예요. 막 욕도 하고 세게 때린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맞기 싫어요. 시끄럽다고 했지? 이미 그 집에 갔으면은 그 집 딸인 거야. 때리든 굶기든 내 알 바 아니라고. 더 할 말 없으니까 좀 가. 아버지는 저를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전박대하며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병균 취급이라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제 얘기는 듣지도 않은 채 다시 짐을 꾸려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저를 더 밀치고 때려서라도 내쫓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모습에 놀란 엄마가 옆에서 말렸고 그러면서도 엄마도 저와 함께 살 마음은 없는 듯 아버지가 꾸린 짐을 손에 들려주더라고요. 이거 들고 얼른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때리고 밀어내는 것보다 전 그런 엄마의 모습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나마 믿었던 엄마마저도 저를 작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이제 제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짐을 받아들고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은 어린 나이에 갈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금세 순순히 다시 돌아가니 당연히 작은 엄마의 학대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니 작은 엄마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아빠가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제 나이가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만 견디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아빠의 행동은 차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작은 엄마가 집을 비울 때면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빠와 단둘이 집에 남겨지는 것보다 거기서 아버지에게 대신 매를 맞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매일 양쪽 집안에 시달리는 게 지쳐서 전 얼른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빨리 성인이 되기만을 바랬고 성인이 되자마자 백화점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얼른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제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너 백화점 나간 지가 얼마나 됐지? 이제 1년쯤 됐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돈 좀 모았겠네? 모아두기는 했는데 그건 왜요? 왜긴 왜야? 내가 그동안 너 먹여주고 키워준 값을 안 받았잖아. 이제 성인도 됐고 너도 돈 버니까 앞으로는 꼬박꼬박 나한테 갖고 와. 그건 제가 쓰려고 모은 돈이에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당장 통장이랑 도장 전부 내놔.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매달 통장에 돈 잘 넣어놓고 알겠어? 전 그대로 통장과 도장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폭력에 시달릴 게 뻔했으니까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되기는 했지만 평생 시달린 폭력에서 벗어나는 게 맘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다 잃고 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돈을 뺏기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 집에서 탈출할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 통장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철저히 겉으로는 돈이 없는 척하며 뒤로 감춰서 모았어요. 그날부터 제가 위지할 곳은 남몰래 쌓여가는 통장의 적금뿐이었네요. 그렇게 20대 초반의 나이에 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의 친오빠와 언니들은 모두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뿐인 오빠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건지 젊은 나이부터 위처증 증상이 심했고 견디다 못한 새언니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언니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했고 둘째 언니도 남편이 위처증이 있어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돈을 모으면 곧바로 독립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비혼주의자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백화점 남자 직원들의 고백도 많이 받아봤고 주변에서 좋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중신 제안도 여러 번 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그때 제 목표는 그저 남몰래 돈을 모아서 저 혼자 편하게 사는 거였네요. 저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다들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로망도 희망도 없었어요.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를 보면서 더 거부감이 심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작은 소망도 제게는 큰 사치였나 봐요. 20대 중반이 지나자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가 제게 결혼을 강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얼른 시집이나 가. 제발 돈 많은 부잣집으로 가서 너도 우리한테 효도라는 것 좀 해봐라. 네가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껏 가진 고생하며 키워준 부모한테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전 결혼 생각 없어요. 내가 언제 네 결혼 생각을 물었니?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넌 애가 매번 그렇게 어른 말에 토를 달고 말대꾸를 하니? 죄송합니다. 이래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일단은 내가 선자리 하나 봐뒀으니까 거기 나가봐. 우리 남편 거래처 사장 아들이라는데 그 집 아들이랑 잘 되면 너도 나도 돈 걱정 없이 살 테니까. 선자리라뇨? 갑자기요? 거기서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잘해. 결혼이라는 인생 중대사에도 제게 선택권이 있을 리 없었어요. 이미 계획된 선자리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작은 엄마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후폭풍이 밀려올지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저는 억지로 선을 보러 나갔고 커피숍에서 만난 거래처 사장의 아들은 27 동갑내기였어요. 돈만 많은 노총각 아저씨를 소개받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게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 아들도 알고 보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저처럼 억지로 선자리에 나온 거였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두 사람 다 비혼주의자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일단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비혼주의자인 친구로 지내기로 했고 둘이 연락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양가에서는 저희가 잘된 줄 알더군요. 당연히 사귀니까 선자리 이후에도 연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더 이상 선을 보라는 말로 작은 엄마가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친구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인 것 같았어요. 다만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며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나기는 했습니다. 작은 엄마의 목표는 저를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그 집 덕을 보는 거였으니까요. 얼른 법적으로 부부가 돼서
남편 집안에 돈이든 뭐든 퍼내오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계속 양가에서 결혼 압박이 들어오면 거래처 사장 아들과 친구로도 지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고 그 사람과 사귀는 척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사장 아들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실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냥 부모님들 몰래 계약 결혼하는 거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 결혼이라니? 너도 나도 비혼주의자잖아. 근데 부모님은 맨날 결혼하라고 성하시고. 그렇긴 하지. 그래도 억지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 억지로 결혼하자는 게 아니야. 결혼하고 한 집에서 지내긴 하되 결혼 전처럼 비혼주의자 생활을 서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지. 괜찮지 않아? 결혼한 척 신용만 하고 각자 집에서는 따로 살자는 거야? 그래. 집에서 각자 할 거 하고 무늬만 부부로 사는 거지. 뭐 어차피 나 결혼하면 아버지가 내 앞으로 건물 하나 돌려준다고 하셨거든. 법적으로 부부되면 그런 거는 너도 같이 나눠 쓰는 거니까 나쁠 거 없지 않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잘 생각해봐. 내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넌 누군가랑 결혼을 해야만 부모님 간섭이 끝날 거라고. 나도 그렇고. 그냥 가짜 결혼을 해서라도 이제 좀 자유롭고 싶어. 거래처 사장 아들은 고민하는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고 저는 그 사람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로 결혼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할 때까지 작은 엄마의 괴롭힘은 반복될 거고 저한테는 지금 당장 작은 집을 떠나 독립할 자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승낙하자마자 저희는 부모님 몰래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남모르게 비혼주의자 부부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대로 결혼했다고 달라진 건 없었어요. 각자 서로의 일상에 대해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처럼 한 집에 지내는 게 제 예상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댁 어른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시누이도 사람이 참 착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결혼을 축하한다며 시댁에서 30평대 아파트도 사주셔서 전 전에 누려보지 못한 나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엄마에게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지만 나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네요. 작은 엄마가 없는 집은 제게 평화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는 다르게 평온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후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사고로 남편의 왼쪽 다리가 절단됐고 전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어요.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계약으로 만난 사이이기에 병간호까지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했어요. 옆에서 병간호할 사람 쓸 돈이 없는 가난한 집안도 아니고요. 저도 그건 알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계약으로 엮이긴 했어도 저랑 결혼한 남편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아내로서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른 몸도 마음도 회복하기를 바랬고 재활치료도 성심성의껏 도왔어요. 그렇게 한동안 저도 남편도 피가 나는 노력을 한 끝에 남편은 의족을 끼고서 혼자 걸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에는 해본 적 없던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로의 생각이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살았더니 여태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제게 점점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고 본인이 왜 비혼주의자가 됐는지도 알려줬습니다. 난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니까.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했고 평생 일반 통행이었던 두 분 관계가 내 눈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보기에는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그런 줄 몰랐어. 어머니가 남모르게 엄청 노력하시니까 그럴 거야. 한결같은 노력으로 결혼까지 했지만 결혼 후에 아버지 엄청 방황하셨어. 방황? 어머니 두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셨나 봐.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그 화살이 아들이 나한테 온 거지. 덕분에 내 어린 시절 엄청 괴롭고 힘들었어. 그랬을 것 같아. 그 당시에 어머님한테는 당신뿐이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나도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반대로 어머니처럼 바보같이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되기로 했던 거야. 괜히 그런 걸로 고민하기 싫어서.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그동안 저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혼주의자 성향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괜히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어도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왠지 그 이야기를 꺼내도 남편은 저를 색안경 끼고 보거나 뒤에서 욕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혼주의자가 된 계기를 이야기하며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습니다. 작은 아빠가 제게 몹쓸 짓을 했던 것까지 빼놓지 않고 전부 다요. 제게 이야기를 전해 듣던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고 작은 아빠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저 대신 복수를 할 거라고 다짐하더라고요. 전 그날 제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남편이 좋았고 특별히 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걸 바란 적은 없었기에 말만이라도 감사했어요.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은 한결 후련해졌지만 남편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 후로도 남편은 다리 재활에만 매진했고 전 옆에서 그런 남편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남편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 부부간의 유대감이 더 생기기도 했고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는 헌신적인 제 모습에 감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본인도 제게 힘이 되어주겠다며 다리 재활을 끝내고서 본인 아버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목표가 생긴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남편은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거래처 중 한국과의 거래를 모두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래처가 바로 저희 작은 아빠의 회사였어요. 작은 아빠에게 저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하더니 처음부터 이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작은 아빠가 곧바로 남편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사돈 어른 지금 어디 계셔? 이 회사에서 윗사람이 갑질한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이렇게 거래를 하루아침에 뚝 끊어버리는 사돈 갑질은 또 처음이네.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회사 대표는 아버지가 아니라 저예요. 그 거래 제가 끄는 거라고요. 뭐? 내가 지금껏 이 회사랑 거래한 게 몇 년인데 어떻게 사돈 회사를 장인어른 회사를 이렇게 한순간에 뚝 끊어버리나? 자네가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어른 공경을 할 줄 몰라. 어른 공경을 잘하라고 배웠으니까 이 정도로 참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른 공경을 한 거라고? 그쪽이 예전에 저희 와이프한테 했던 짓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뭐? 그게 지금 무슨?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래 끊는 복수가 억울하면 우리 법적으로 해결할까요? 협박이 섞인 남편의 말에 작은 아빠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돈 많은 집안을 상대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결국
가장 큰 거래처를 잃게 된 작은 아빠는 또다시 회사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 후폭풍으로 큰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 정도 벌로도 성에 안 차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대신 복수를 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 혼자였다면 복수는커녕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고 끙끙대기만 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작은 집이 풍비박산이 난 후 어느 날 작은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저를 만만하게 볼 땐 언제고 이번엔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주라. 제가 왜요? 그동안 키워준 정을 봐서라도 네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그러다 나중에 벌 받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자꾸 키워준 정 하시는데요. 대체 저를 키우면서 무슨 정을 주셨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뭐?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지금 딱 네가 그 꼴인 거 아니? 솔직히 그동안 제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고요. 저한테 했던 짓들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은 거 꼭 참고 있어요. 절 구해준 게 아니라 구정물에 처박은 게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라고요. 예, 흥분하지 말고 진정 좀 해. 뭘 그렇게 다 지난 옛날 일로 열을 내고 그러니? 그냥 우리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는 게 어때? 너도 친정 부모가 잘 지내야 남편 앞에서 면이 서지 않겠어? 친정 부모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왜 자꾸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하니? 지 애비 닮아가지고. 그럼 나도 큰 건 안 바랄 테니까 빚만 좀 없애게 도와줘. 네 작은 아빠도 숨은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이러다 사람 죽어. 그거만 해주면 네 말대로 이제 안 나타날게.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다 자업자득인 거 모르겠어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좀 가시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드려요? 전 그날 어릴 때부터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작은 엄마에게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작은 엄마네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이나 돈이 아쉽지도 않고 두 사람이 없어도 제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리는 사이 시댁 어른들은 며느리의 지극정성 간호 덕분에 아들이 다시 일어선 거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잘 보인다며 회사 일에 대해서도 아들 내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 부모님들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남편이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다고 했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어린 시절 저를 학대했었다는 사실만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시부모님은 저희가 갑자기 거래처를 끊어버린 일도 당연히 여기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픈 상처를 후벼 파서 힘들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행인 일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쯤 일어날 일이었다면 더 늦기 전에 끝내는 게 맞으니까요. 그 후 저희 부부는 무늬만 부부인 비혼주의자로 사는 걸 그만두었고 여느 부부들처럼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산터라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저지만 이런 남자라면 평생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걸 축하하기라도 하는 듯 저희에게 생각지 못하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평범한 아내나 엄마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날이 오는 게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도 저만큼이나 아이를 갖게 된 걸 기뻐했고 저희는 하루하루 아기와 만날 날만 기다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 물건들을 좀 사두려고 백화점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그 백화점에서 때마침 작은 엄마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집안이 망해서 빚에 시달린다더니 그곳에 있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엄마는 분명 제 얼굴을 바로 알아봤을 텐데 괜히 민망해서 그런 건지 본체 만체하며 슬쩍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아는 체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뭐 저런 사람한테까지 말을 걸어주냐며 그냥 상종도 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냥 모른 척 지나치기에는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전세가 역전된 상황을 언제 또 겪어보겠나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그렇게 장사해서 손님이 오겠어요? 월급 받는 사람이 너무 성의가 없네. 네?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여기서 시간만 때우고 가면 그만이 아니라 정성껏 진심을 담아서 판매를 해야 손님들이 그걸 알아주죠. 그 구겨진 얼굴도 좀 피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낸다고도 하잖아요. 너 지금 내 속 뒤집으려고 일부러 찾아왔니? 제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그리고 고객한테 너라뇨. 이 직장도 겨우 구하신 것 같은데 잘 좀 하세요. 빚 갚으시려면 열심히 하셔야죠. 제가 살아보니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작은 엄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지만 저에게 단 한마디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작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릴 적 소리치는 작은 엄마 앞에서 웅크린 채 바닥만 보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시큰했습니다. 제 옆에서 구겨진 인상으로 서 있던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보, 그만하고 가자. 뭐 저런 사람까지 다 상대하고 있어. 어차피 이제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 말에 작은 엄마가 욱했는지 돌아서서 가려는 제 남편 팔을 붙잡았어요. 박서방, 그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자네 장모인데. 장모요? 내 와이프 어린 시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학대범이 이제는 장모 대우 받고 싶으세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대우도 받는 거예요. 그나마 내 와이프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로 이 정도로 끝내는 줄 아세요. 이거 나요. 그 무서운 손으로 어딜 만집니까? 남편은 제 손을 잡고는 얼른 가자고 재촉했어요. 작은 엄마와 마주하는 자체를 불결하게 여기는 것 같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작은 엄마네 부부는 저희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괜히 나타났다가 또 개망신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대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제 곁을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동안 작은 엄마네 부부 때문에 제 앞에 나서지 못하다가 이때다 싶어서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애초에 전 작은 엄마네만큼이나 친정 부모님들에 대한 애정이 한 톨도 없었어요. 저를 버린 매정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작은 집이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낳아준 부모라서 그런지 차마 차갑게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아빠가 작은 가게 하나 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다 뭐다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네가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거의 너희 시댁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너한테 이 정도 몇 천쯤이야 껌값일 거 아니냐? 가게요? 제가 돈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그럼 박서방한테 가서 이야기 좀 잘해봐. 아버지,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말이냐? 너 설마 네 아버지 사업하는데 돈 보태주기 싫어서 그러냐? 전 속에 쌓인 감정이 너무 커서 그런지 오히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버지가 오히려 버럭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네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부모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 네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잘해준 거? 그 말을 듣자 저는 가슴이 울컥하며 그동안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야말로 저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허구한 날 때리기나 하고 먹이고 입히는 돈도 아까워서 그런 거지 같은 집에 팔아 넘기셨잖아요. 저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셨는데요, 네? 아니, 이 기집애가 어디 아버지 앞에서 언성을 높여? 네가 부잣집에 가서 살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순간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손을 들어 올리셨고 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전 서서히 눈을 슬쩍 떴습니다. 제 앞에는 너무도 화가 난 얼굴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팔목을 잡은 채로요. 아이, 박서방, 자네 왔나? 지금 내 아내한테 무슨 짓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설마 때리시러 가셨어요? 아이, 기집애가 하도 사람을 열받게 하길래 아이, 교육 좀 시키려고 한 거지 뭘. 아버님, 똑똑히 들으세요. 아무리 아버님이어도 이 사람한테 손대면 저 절대로 참지 않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까짓 돈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푼돈이지만 아버님께 드릴 마음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아와서 괴롭혀도 소용없어요. 이만 가보세요.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몇 마디 폭언을 하시고는 경호원에 끌려서 나가야 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는데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울타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목 놓아 한참을 울어버렸네요. 남편이 그날 그렇게 칼같이 쳐낸 덕분에 친정 부모님도 저를 귀찮게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전 더 이상 친정 부모님도 작은 엄마네도 신경 쓸 일이 없어졌고 이제 더 걱정할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여전히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나이에도 아직까지 바람을 피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날도 밤새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나다가 아침에 들어온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아침부터 대판 싸우셨고 그 과정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며칠간 시아버지와 병원에 상주하며 병수발을 하셨죠. 그래서 두 분이 외도 문제로 싸우던 걸 일단은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당신 눈 떴으니까 난 그만 가볼게요. 혼자서 기저귀를 갈던지 벽에 똥칠을 하던지 이젠 내 할 바 아니니까. 사람을 평생을 소가리 시킨 것도 모자라서 말년에 누굴 고생시키려고 쓰러져. 병원 오기 전까지 여자들 뒷공문이 쫓아다닌 사람 병수발 할 만큼 나 모자란 여자 아니야. 알아들어? 이 영감탱이야. 그리고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한 번 더 본인 의사를 밝히셨어요. 당신 좋다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상간녀들 데려다가 돌아가면서 병수발 시키면 되겠네요. 난 이제껏 내 할 도린 다 했으니까 난 그만 돌아갈게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픈 남편을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뛰쳐나갔고 시아버지의 내연녀들 중 어느 한 명도 병수발을 대신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였어요. 끝내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병원 생활을 전전하던 시아버지는 결국 참다 못해 제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대신 네 시어머니 좀 설득해서 보내주거라. 아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해야 말이지. 아마 지금은 아들 녀석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아이, 그래도 며느리가 하는 말은 듣는 신용이라도 앉지 않겠냐. 그럼 제가 말씀은 드려볼게요.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아이, 꼭 좀 오라고 해. 혼자 병원에 있으려니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남들은 다 가족이 옆에 있는데 아이, 나만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일평생 바람을 피우다 버림받으신 거기에 저도 같은 여자로서 시아버지가 얄밉긴 했어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게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아프신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아버님을 혼자 버려두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나중에 시어머니의 마음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시아버지가 예상하신 대로 어머님이 제 얘기는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제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나중에라도 후회하시지 않게 아버님 병간호를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결국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병원으로 다시 가셨고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다시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음 약한 어머님은 며느리의 부탁으로 어지저지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쌓인 게 억울하기는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는 내내 그간 쌓인 슬픔과 서러움을 모두 토해내셨고 병원 침대 신세인 시아버지는 그 모든 하소연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소리칠 기력도 없거니와 괜히 반박이라도 했다간 또다시 어머님이 떠나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외도를 일삼던 시아버지는 한순간에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환자가 되셨고 마음고생이 끝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대소변까지 받아내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원래 한치 앞을 알 수 없다지만 어머님은 늦은 나이까지 편하게 지내실 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앞으로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며 저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날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왜인지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젊은 나이에 그 양반이랑 결혼해서 평생 마음고생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 그땐 눈에 뭐가 씌었었나, 뭐가 그리 좋았나 몰라.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그렇게 평생 나한테 마음고생을 시키더니 네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속도 없는지 이제 늙은 나이에 몸고생까지 시키려나 보다. 워낙 정정하던 양반이라 조금 지나면 다리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니? 어머님이 누구보다 고생하신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봐요. 아버님 재활에 정성 쏟다 보면 그래도 전처럼 일상생활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올까? 이러다가 평생 저 인간 똥오줌이나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너무 억울해. 말도 못하게 서운하기도 하고.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은 재활에서 더 힘든 상황도 이겨냈잖아요. 아버님도 결국 일어나실 테니까 미리부터 겁먹지 말아요, 우리.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곁에서 함께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아버지의 재활치료를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 혼자서는 벅찬 일이라는 걸 알기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재활에만 매달리다 보니 또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님은 혼자서 스스로 걸으시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졌어요.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말투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아버님이 거동을 직접 하시게 되면서 어머님의 고생이 줄어들게 된 게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 사이 어머님 마음속의 분노와 억울함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차 저희 가족의 삶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시어머니의 생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집에서 미역국을 직접 끓여서 가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제가 미역국 맛있게 끓여갈게요.
어? 아이, 아니다. 괜찮아. 네? 왜요? 그게 너희 시아버지가 이미 끓여줬어. 아버님이요? 그래.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잡채랑 미역국이랑 이것저것 만들더라고. 어머, 아버님한테 이런 면이 다 있으셨네요? 그럼 저는 뭐해 갈까요, 어머님? 뭐 해올 것도 없겠어. 너희 시아버지가 다 차려놔서. 그냥 케이크만 하나 사와라. 네, 어머니. 그날 전 놀란 마음에 시댁으로 바로 찾아갔고 결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하신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처음이라 물론 솜씨가 어설프기는 했지만 미역국, 잡채, 소 불고기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버님의 솜씨 발휘에 저희 가족은 예상치 못한 가족 만찬을 함께 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너무 놀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오늘도 직접 아침밥을 차려줬다며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엄청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가정적으로 변하니까 어머님은 크게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버님의 변화가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또 어머님 모르게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 싶으셨대요. 다행히 그 후로도 어머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버님의 변화는 계속됐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여전히 아버님의 음식 솜씨는 조금 서투르지만 그동안 시어머니의 마음고생을 시킨 일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래전부터 혼자 해오시던 봉사활동도 시아버지께서 함께 다니기 시작하셨을 정도예요. 하루는 어머님께서 젊은 시절에는 매일 와이프를 외롭게만 하더니 이제는 귀찮게 뭐든 함께 하려고 한다며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셔도 분명 행복한 말투셨어요. 두 분이 부쩍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과 다르게 사이도 많이 좋아지신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웬 서류를 한 장 내미셨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꼭 여기다 묻어다오. 네? 여기가 어딘데요? 내가 최근에 가족묘를 미리 좀 사뒀다. 지난번에 갑자기 쓰러진 것도 그렇고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해놔야겠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버님 뜻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그냥 이제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야. 이 준비해놓은 가족묘에 우리 집사람이랑 나란히 묻히는 거, 그거면 돼. 살아서도 고생 실컷 시켜놓고 지금 나보고 죽어서도 뒷바라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살아서 제대로 못해줬으니까 죽어서라도 곁에 두고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다 늙어서 좀 잘해준다고 평생 마음 고생시킨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냐. 새삼스럽게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고 그런데요? 그날 시아버지의 속마음을 댔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머님의 손을 지그시 잡으시며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사과만으로 어머님의 평생의 한이 다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루 이틀 쌓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직접 어머님이 힘들었을 마음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두 분에겐 아주 큰 관계의 발전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고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 부부도 겨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께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간 쌓인 서름이 많이 녹아내리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부모님 두 분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금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되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두 분 옆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사실 전 이미 집안에서 복덩이 며느리라고 불리며 잘 지내기는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보다도 요즘은 시아버지가 저를 엄청 예뻐하시네요. 아버님은 제가 집안에 들어온 덕분에 모든 게 잘 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는 친정 부모님도 작은 집도 저를 반기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지금은 한 집안의 복덩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간 살아온 인생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를 썼던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는 드라마 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조연일 뿐이었던 제가 어느새 당당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용기를 내서 이 사연을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남들에게 꺼내놓기 부끄러웠던 제 인생이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언젠간 본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 테니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생 끝에 멋진 남편과 시부모님들을 만났고 저희 부부를 닮은 예쁜 아이도 낳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제겐 평생 이런 기회가 없을 줄만 알았는데 역시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